거실에는 소독약과 레몬 향이 섞인 바닥 세제 냄새가 가득했다. 전직 수간호사로서 수십 년간 몸에 밴 나의 습관이었다. 막 물걸레질을 마친 유니 나는 바닥은 창밖에 흐릿한 하늘빛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다. 오후 3시. 이 도시가 막잠에 빠져들려는 듯 나른한 시간이었다. 5살 외손자 이준이는 카펫 위에 앉아 비싼 수입 블록들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블록들의 색깔은 선명하다 못해 눈이 따가웃들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딸 김서연과 사위 박지우는 늘 아이에게 최고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 최고의 기준은 끝이 없는 듯했다. 나는 물걸레를 말려 세우고 약간 쑤시는 허리를 펴며 이준이에게 과일을 깎아주러 부엌으로 가려 했다. 내가 몸을 돌리는 그 순간 이준이의 체에 천진난만하면서도 약간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또렷하려왔다. 이준이는 블록으로 크고 작은 집도 차게 들려왔다. 큰 집은 못다. 이준이는 블록으로 크고 작은 집도 채를 만들었다. 작은 집은 여기저기 흩어진 칙칙한 블록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비틀거렸다. 나는 이준이가 내 머리를 틀어 올린 모양을 닮은 작은 인형을 집어들더니 망설임 없이 그 예쁜 성 같은 집에서 꺼내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쓸모없는 장난감을 버리듯 끄잡고 허름한 블록 더미 속에 던져 넣었다. 이 동작을 마친 이준이는 손을 탁탁 털며 이미 익숙한 듯 탁탁 털며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굳어버리는 듯했다. 손에 든 물걸레는 천근만근 무거워져 손바닥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것만 같았다. 거실은 고요했고 벽에 걸린 쿼츠 시계의 똑딱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작은 망치처럼 내 심장을 가볍게 그러나 정확히 두드리는 듯했다. 낡고 허름한 집이라는 세 글자는 세계의 차가운 강철 바늘처럼 나의 가장 부드럽고도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곳을 정확히 꿰뚫었다.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나와 남편이 함께 일궈낸 노력으로 시내 중심가의 가장 좋은 위치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문학권 아파트를 마련한 것이었다. 그것은 나와 남편의 평생 노고가 담긴 훈장이자 나의 안정감의 원천이며 나의 마지막 보루였다. 그러나 지금 내 외손자의 입에서 그것은 낡고 허름한 집이 되어버렸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이준이 옆에 쪼그려 앉았다. 내 무릎에서는 뚝 하는 미세한 소리가 났다. 세월이 남긴 흔적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온화하게 심지어 약간 호기심 어린 미소를 띠고 말하려 했었다. 이준아, 정말 재미있네. 외할머니한테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줬니? 이준이는 자기의 큰 집에 수영장을 추가하는데 집중하고 있었기에 고개도 들지 않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아빠가요. 내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나는 마지막 침착함을 유지했다. 아빠가 또 뭐라고 했어? 이준이는 투명한 파란색 블록을 집어들고 자랑스럽게 흔들었다. 할머니가 서류에 서명하면 우리 집의 큰 장난감, 우리 집에 큰 들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머릿속에서 뭔가 완전히 폭발하는 듯했다. 오랫동안 내가 애써 무시했던 조각들, 내가 애써 투명한 천으로 가려왔던 세부 사항들이 지금 모두 홍수처럼 둑을 허물고 쏟아져 내렸다. 반년 전 사위 박지훈이 서류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말했던 것이 생각났다. 어머니, 요즘 정책이 자꾸 바뀌어서요. 그 오래된 진명이가 어머니 가치가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가 직접 두시는 것보다 훨씬은 분으로 되어 나중에 양도세 같은 거라도 내게 되면 손해가 막심하죠. 지난달 딸 서연이가 애둘러 물었던 것도 생각났다. 엄마, 그 집 어차피 엄마 혼자 사시는데 비워두면 뭐해요? 우리 상의해서 그 집 팔고 엄마는 교외에 엘리베이터 있는 새 아파트로 바꾸는 게 어떠세요? 훨씬 편하게 지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어젯밤 내가 물을 마시러 지나가다가 그들의 침실 문틈으로 박지훈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도 생각났다. 그때 나는 그들이 그저 젊은 사람들이라 조급해서 투자하고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줄 알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고 다독였다. 그들은 내 딸과 사위이고 이준희의 부모인데 설마 나를 해치기야 하겠는가. 원래 그들은 나를 재테크를 돕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빈손으로 쫓아내려 했던 것이다. 그들의 청사진 속에서 나는 이미 모든 가치를 짜내고 난 후 그들이 말하는 낡고 허름한 집으로 돌려보내질 잉여인간이었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위해 만들어준 이 큰 집은 나와 완전히 무관해질 터였다. 발끝에서부터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나는 눈앞에 이 천진난만한 외손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5년 동안 손바닥에 올려놓고 애지중지 키웠던 보물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이 따뜻한 가족의 가짜 모습을 꿰뚫는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되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의 통증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가 가시고 그 자리를 죽음 같은 고요함이 대신했다. 나는 이준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깃털처럼 가벼운 동작으로. 그래, 외할머니 알았어. 그리고 나는 몸을 돌려 한 걸음 내 객실로 돌아갔다. 걸음마다 차가운 칼날 위를 걷는 듯 했지만 나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걸었다. 나는 문을 닫았다. 그 집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나의 전반생 모든 순진한 환상을 문 밖에 가두었다. 내 방은 크지 않았다. 내 방은 크지 않았다. 5미터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거의 모든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딸 서연이가 나를 위해, 특별히 위해, 특별히 위해, 특별히 위해, 특별히 말을 위해, 특별히 위해, 내가 고향 집에 두고 온 수십 년 된 원목 침대처럼 안정된 세월의 향기를 풍기지 않았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이 어두운 빛 속에서 꼬박 10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마음속 슬픔과 분노가 특정 한계를 넘어서면 오히려 눈물이 나오지 않는 법이었다. 남은 것은 차갑고도 명징한 황량함 뿐이었다. 10분 후 나는 일어섰다. 휴대폰 화면에 불빛이 핏기 없는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항공앱을 열어 서울에서 부산 내 고향 집으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표 새벽 4시 30분 비행기를 예약했다. 결제 성공 알림음이 울렸다. 마치 출발 신호탄 같았다. 나는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불필요한 움직임은 하나도 없었다. 마치 내가 늘 다끔거리는 느낌이었다. 마치 내가 예전에 응급실에서 환자를 지휘하여 구명하던 때와 같았다. 나는 내가 직접 가져온 몇 벌의 면으로 된 낡은 옷들만 챙겼다. 그것들은 부드럽고 편안하여 충실한 오랜 친구 같았다. 그리고 나는 쪼그려 앉아 침대 밑에서 낡은 갈색 가죽 여행 가방을 끌어냈다. 소가죽으로 만들어진 가방의 모서리는 이미 하얗게 닳아 있었고 위에 달린 구리 잠금쇠를 열었다. 위에 달린 구리 잠금쇠는 푸른 녹이 슬어 있었다. 이것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와 함께 남북을 엄게 샀던 것이다. 가방 안에는 다른 것은 없었고 몇 가지 물건만 있었다. 가장 위에는 두꺼운 사진첩 몇 권이 있었다. 그 안에는 나와 남편이 젊은 시절부터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서연이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나는 교복을 입고 꽃처럼, 하는 교복을 입고 꽃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이의 사진을 가만히 있으니었다. 가슴 속에서 여전히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사진첩에서 여전히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두 권 모두 내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자 가장 견고한 보루였다. 가장 아래에는 짙은 파란색의 하드커버 노트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펼쳤다. 안에는 만년필로 빽빽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다. 서연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부터 내가 준 모든 생활비, 결혼할 때 준 10대, 결혼할 때 준 2천만 원짜리 영일. 그리고 지금 이 집을 살 때, 내가 투자한 때,
내가 모든 적금을 털고 친척에게 1억 원을 빌려 마련한 사업금을 털고 모든 항목의 날짜, 금액, 용도가 또렷이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이것이 한 어머니의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에야 이것이 어쩌면 내가 장래의 나 자신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유일한 증거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2권의 등기권리증과 이 노트를 방수팩에 넣어 옷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곳이 가장 안전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했을 때 아직 오후 5시도 되지 않았다. 거실에서 서연과 박지훈이 집에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이준이와 장난치며 떠들었고 목소리에는 행복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심지어 박지훈이 밖에서 사온 통닭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내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는 아마도 묵묵히 일하는 무료 가사도우미일 뿐 밥하고 청소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 외에는 다른 감정도 다른 삶도 없는 존재일 터였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자정이 지나고 사방이 고요해졌다. 안방에서 박지훈의 미세한 고고는 소리와 서밀었다. 가방의 바퀴가 바닥에서 미세하게 굴려가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갈아 신을 때 내 시선이 현관 수납장 위에 놓인 서류에 가았다. 그것은 바로 박지훈이 며칠 전 나에게 시간 나실 때 한번 살펴보시라 며 건네준 자산 신탁대리 보유 협약서였다. 그 자산 관리 회사의 로고는 매우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나는 걸어가 그 협약서를 집어들고 거실 중앙의 차가운 유리 커피 테이블 위에 활짝 펼쳐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놓았다. 그리고 식탁에서 유리컵 하나를 집어들어 묵직하게 협약서 중앙을 눌러놓았다.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남긴 유일한 것, 무언의 선전포고였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또 조용히 닫았다. 정금쇠가 딸깍 하고 잠기는 소리는 한숨 같기도 했고, 이별의 인사 같기도 했고, 이별의 인사 같기도 했고, 내가 부른 콜택시는 새벽 3시의 도시 거리를 소리 없이 미끄러져 갔다. 창밖에 평소 혼잡하던 도로는 버려진 강바닥처럼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오렌지색 불빛을 줄지어 뒤로 던져놓았다. 내 마음은 이 거리처럼 텅 비어 있었고, 놀랍도록 고요했다. 나는 몇 시간 후 그 집에서 어떤 난리가 벌어질지 이미 상상할 수 있었다. 아침 6시 30분. 서연의 생체 시계는 어김없이 울릴 것이다. 그가 졸린 눈으로 부엌에 들어섰을 때 보게 될 것은 차가운 가스레인지뿐일 것이다. 그는 약간 짜증이 난 채 내 방으로 걸어 들어와 평소처럼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라고 불평하려 할 것이다. 라고 불평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방 안에 아무도 없고 침대 위에 가지런히 개켜진 이불이 차가운 두부 덩어리처럼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는 당황하기 시작할 것이고 집 안을 사방으로 뒤지며 엄마, 엄마. 박지우는 서연의 소란의 잠에서 깨어나 잠투정 섞인 짜증으로 소리칠 것이다. 이른 아침부터 뭘 그렇게 시끄럽게 해? 당신 엄마가 날아갈 일이라도 있어? 그리고 그들은 거실 커피 테이블 위에 유리컵에 눌려있는 자산 신탁대리 보유 협약서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박지훈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었다. 평손을 온화하고 우아한 미소를 띠던 그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펄쩍 뛰며 눈빛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계획이 들통난 후에 당혹감이 가득할 것이다. 그녀가 알았어. 분명히 알았어. 그는 낮게 욕설을 퍼부을 것이다. 목소리는 분노로 떨릴 것이다. 서연은 아마도 아직 일말의 환상을 품고 있을 것이다. 그는 변명할 것이다. 말도 안 돼. 엄마가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뭘 오해한 거 아니야? 오해라니. 박지훈의 포효가 새벽의 고요를 깨뜨릴 것이다.
이것 좀 이거야 좀 봐 여기다 여기가 경력여 우람겨 부자우자려 미여겨기야 여겨가리게 갸거 무슨 여대개게 경관이즘 노 무슨이니. 서연과 박지훈이 몇 번이고 전화를 걸겠지만 그들이 듣게 될 것은 차갑고 무감정한 기계음뿐일 것이다. 지금 거신 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공포는 덩굴처럼 빠르게 그들을 휘감을 것이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가출이 아님을 깨달을 것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준비된 철수였다. 그들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 그들의 계획 속 마지막 디딤돌이 갑자기 어머니. 비행기의 굉음이 나를 상상 속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나는 창가에 기대어 아래 도시가 점차 찬란한 빛의 바다가 되는 것을 바라보다가 결국 두꺼운 구름에 완전히 가려지는 것을 보았다. 내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에서 돌처럼 무거웠지만 지금쯤 다른 세상에서 온 히스테리컬한 메시지 폭풍을 견디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박지훈, 당신은 분명 나를 욕하고 있겠지. 이 늙은이가 문체 없이 당신의 좋은 일을 망쳐놨다고 말이야. 내가 무책임하게 떠나버려 너의 안락한 삶을 망가뜨렸고 또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알아버려서 너와 네 남편이 공들여 엮은 아름다운 꿈이 산산조각 날까봐 두렵겠지. 괜찮아.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니까.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지나가자 눈부신 금빛 햇살이 순식간에 기내를 가득 채웠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창밖에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을 떠난 첫 번째. 비행기는 익숙한 도시에 착륙했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내리는 순간 습한 물기와 개수나무 향기가 섞인 공기가 확 끼쳐왔다. 나는 탐욕스럽게 심호흡을 했다. 이것은 고양이 냄새, 내 뼛속에 새겨진 기억이었다. 나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택시를 타고 박지훈이 경멸적으로 낡고 허름한 택시를 타고 박지훈이 경멸적으로 낡고 80년대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도 없었다. 80년대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도 없었다. 문이 열렸다. 눈앞에 들어온 것은 낡음이 아니라 하지만 부산 시내 중심가의 가장 번화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창밖으로는 푸른 나무들이 오거지 시청대로가 펼쳐져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이 이 도시에서 가장 좋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군에 속한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나와 남편은 서연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거의 모든 것을 털어 이곳을 벽돌 한 장, 기와 한 장 모두 우리의 피와 땀, 기와 한 장 모두 우리의 피와 땀. 박지훈은 이 집이 낡았다고 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닥은 오래된 쪽마루였지만 내가 닦아 윤이 나게 빛나고 있었다. 벽은 매년 봄 내가 직접 다시 칠해서 새하얗게 유지했다. 가구는 수십 년 된 골동품이었지만 모두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스타일은 구식이지만 묵직하고 사람을 안심시키는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이 집이 작다고 했다. 20평이 넘는 공간은 나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충분하고도 남았다. 여기에는 내 서재가 있고 이곳은 낡고 허름한 집이 아니었다. 이곳은 임수영, 나의 보루이자 내 후반생의 전장이었다. 짐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쉬는 것이 아니라 열쇠공에게 전화하는 것이었다. 30분 후 싹싹한 젊은이가 찾아와 순식간에 가장 안전한 C급 잠금장치로 교체해 주었다. 새 열쇠가 내 손에 쥐어졌을 때 나는 내 후반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두 번째로 나는 가장 평판 좋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했다. 임 아주머니, 이 집은 위치가 너무 좋아서요. 만약 파신다면 젊은 중개업자는 말솜씨가 좋았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안 팔아요. 대신 깨끗하게 쓰고 직업이 확실한 세입자를 찾고 있어요. 월세는 시세보다 조금 낮아도 괜찮지만 제 집을 소중히 다뤄줘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없어요. 이 집은 인기가 많아서 금방 나갈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서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서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녹차 앉아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녹차 앉아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녹차 한을 마실 여유가. 어느 주말 오후 박지훈과 서연이 이준희를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박지훈은 포장이 예쁜 건강식품을 잔뜩 싸왔고 얼굴에는 유난히 살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식사 후 그는 무심한 듯 자산 신탁대리 보유라는 말을 꺼냈다. 어머니, 요즘 사회대리 보유라는 말을 꺼냈다. 어머니, 요즘 사회 변화가 얼마나 빠른데요. 어머니 혼자서 몇 억짜리 집을 지키고 계시는 건 사실 위험 부담이 커요. 그는 내 찻잔에 물을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말해주며 서연이는 어머니의 유일한 딸인데 저희가 당연히 어머니의 장래를 길게 내다봐야죠. 서연이도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 박지훈 씨 친구 중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산관리 전문가래요. 엄마 집 명의를 일단 박지훈 씨 명의로 해두고 대리보유 협약서만 쓰는데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매서만 쓰면 돼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젊은 사람인 박지훈 씨가 처리하기 편하고 여러 정책 위험도 피할 씨가 처리하기 편하고 나는 평생 수간호사로 일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봤고 직감적으로 이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딸이 다 엄마를 위한 거야. 나는 진심 어린 표정을 짓는 것을 보자. 나는 그 의심을 다시 억눌렀다. 나는 그저 웃으며 얼버무렸다. 나는 그저 웃으며 얼버무렸다. 나는 그저 웃으며 얼버무렸다. 나는 그저 웃으며 얼버무렸다. 에이, 내가 늙은 늙은이들 이런 복잡한 건 잘 모르겠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다시 얘기. 나는 손가락으로 노트 속 차가운 종이들을 짚어내려갔다. 내 눈빛에서 마지막 온정도 사라져버렸다. 박지훈, 서연아, 너희는 내가 어리석은 노인이라고 너희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갈 바보 같은 엄마라고 생각했지. 너희는 틀렸어. 고향 집에서의 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근처 공원에 가서 태극권을 한 세트하고 수십 년 된 오랜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채소를 사다가 나 자신을 위한 담백하고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서연에게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침묵이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주일 후 내 은행 카드에 썼다. 곧바로 이것이 서연에게 발급해준 가족 카드라는 것을 떠올렸다. 매달 일억령만 원 한도가 있는 카드였다. 처음에는 혹시 급한 일이 생길까가 만들어준 카드였지만 나중에는 이 카드가 점차 그의 명품 가방을 사고 호화로운 애프터눈 티를 즐기는 개인 금고가 되어버렸다. 나는 즉시 일어나 신분증을 챙경이 떠올랐다. 내 머릿속에 조금 만들어지던 나는 즉시 일어나 챙경이 떠올랐다. 은행은 에어컨을 3개 틀어놓았고 제복을 입은 직원증을 떠올랐고 서연이 막 결혼했을 때였다. 한 번은 나를 찾아와 한숨을 쉬며 박지훈의 사업상 접대가 많아 자신도 꾸며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체면이 안 선다고 말했다. 나는 딸의 얼굴에 드러난 숨김없는 근심을 보며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팠다. 내 평생 아끼고 절약하며 살았던 것은 다 그 애가 품이 있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가서 그에게 이 가족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저 네가 남들 앞에서 돈 때문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야. 그는 그때 나를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라고 연신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가 받은 것은 할머니는 낡고 허름한 집에 산다는 계산이었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134번 손님, 3번 창구로 가세요. 방송에서 번호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일어나 창구 앞으로 가서 신분증과 본인 카드를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그를 똑바로 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이 카드에 연결된 가족 카드를 영구 정지해 주세요. 직원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네, 고객님. 확실하신가요? 확실하신가요? 가족 카드를 정지하면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확실해요.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서명을 마치고 모든 절차를 끝낸 후 오늘부터 내가 일방적으로 공급하며 그의 섬세한 생활을 유지해주던 이 혈관은 내 손으로 끊어졌다. 서연아, 네가 다시 그 고급 레스토랑이나 명품 매장에서 돈을 쓸 때 카드 단말기에 뜰 유효하지 않은 카드라는 메시지가 내가 너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일 것이다. 오후에 나는 오랜 직장 동료이자 절친이 선영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가장 친했던 친구이자 내가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수영아, 너 돌아왔다면서? 왜 말도 안 하고 왔어? 선영 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쩌렁쩌렁했다. 방금 돌아왔어. 좀 조용히 있고 싶어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해. 수십 년 지기였기에 그녀는 늘 내 감정을 예리하게 알아챘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정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정했다. 나는 전화로 이준희가 했던 말, 박지훈과 서연의 계략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전화 저편의 선영 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정말 두 명의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들이야. 수영아, 너 이번에는 무조건 강하게 나가야 해. 이건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야. 이건 사기이자 재산 강탈이라고. 선영 언니의 말은 강심제 같았다. 원래 약간 흔들리던 내 마음을 완전히 굳건하게 해주었다. 원래 안벽강하게 해주었다. 내 말 들어. 나 이번에는 다시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거야. 나 이번에는 다시는 마음 네가 전영원 네가 전화저편에서 나를 격려했다. 그래. 선영 언니가 전영원 언니가 전화저편에서 나를 겨내서 당장 좋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 모든 일들을 확실히 상담해봐. 우리는 시비 걸지 않지만 시비를 무서워해서도 안 돼. 네 돈, 네 집은 너와 주 선생이 평생 힘들게 벌어온 거야. 아무도 빼앗아 갈 생각 못하게 해야 해.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따뜻한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래,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 나의 보루는 나 스스로 지켜야 해. 선영 언니의 추진력은 늘 놀라웠다. 다음 날 오전, 그녀는 바로 나에게 전화번호 하나를 보내왔다. 그녀의 먼 친척 조카로 김민준 변호사라고 했다. 이 도시에서 매우 유명한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었고 주로 부동산과 가정 분쟁을 전문으로 한다고 했다. 나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젊었지만 침착하고 전문적이었다. 우리는 오후 2시에 그의 법무법인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오후에 나는 일부러 짙은 파란색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렸다. 이것은 내가 예전에 병원에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때 내가 예전에 병원에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때 창문은 깨끗하고 투명했으며 도시의 절반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금태 안경을 쓰고 있어 세련되고 지적인 느낌을 주었다. 그는 나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임 여사님, 저는 평생 누구와도 얼굴 붉힌 적이 없다. 임 여사님, 저는 평생 누구와도 얼굴 붉힌 적이 없고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모든 일의 전말을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들고 온 찬 가방에서 가덕이고 하지만 지금은 정말 방법이 없네요. 나는 노트를 펼쳐
그 안에 장부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에게 보여주었다. 4억 원의 주택 계약금부터 1억 5천만 원의 차값, 그리고 3억 원의 영유아 교육센터 투자금까지. 모든 항목에 대해 나는 해당 은행 이체 내역서 사본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제가 들려드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매우 꼼꼼하게 살펴보며 자신의 노트에 무언가를 기록했다. 모든 경제적 거래를 설명하고 나서 나는 휴대폰에 있는 암호화된 파일을 여러 오디오 파일을 찾았다. 이것이 내가 남겨둔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비장의 카드였다. 박지훈이 자산 신탁대리 보유를 권유했을 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나중에 한 번은 그들이 또 내 앞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는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가는 그들을 나는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가는 척하며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몰래 켜서 거실 소파 쿠션 아래에 두었다. 이건 합법적인 미영 회피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어머니가 집 명의로 해두면 대외적으로는 이 집이 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와는 상관없고요. 나중에 무슨 정책이 생겨도 어머니께는 영향이 없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와 협약서를 쓸 거예요. 제가 어머니와 협약서를 쓸 테니 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어머니께 귀속되고 제가 어머니와 협약을 쓸 테니 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어머니 노후까지 책임질게요. 뭐가 나빠요? 이어서 내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그냥 저희 말대로 하세요. 저희가 엄마를 해치기라도 하겠어요. 녹음은 여기까지 해서 끊었다면 어쩌면 단순한 가족 내부의 재테크 논의로 해석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끊지 않았다. 나는 계속 재생하게 두었다. 뒤이어 내가 장을 보러 나가는 척하자 그들은 내가 간 줄 알고 목소리를 낮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내가 간 줄 알고 내는 소리가 들려왔다. 짜증과 계산적인 목소리였다. 짜증과 계산적인 목소리였다. 다음번에 다시 얘기할 때는 내 회사에서 고위 간부 친족 자산 심사를 한다고 해. 내 명의로 안 해두면 내 승진에 영향이 있다고 말이야. 그것도 안 되면 증여 협약서를 쓰게 해. 이준이 학교 입학하려면 우리 명의로 집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야. 이어서 서연의 약간 망설이는 듯 하지만 결국은 동조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만약 동의 안 하면요? 이 낡고 허름한 집 서명만 받아내면 그 사람 손에 있는 노후, 자금까지 다 빼돌려서 교회 양로원으로 보내버리면 돼. 그 정도면 할 만큼 한 거지. 더 이상 우리 눈앞에서 얼쩡거리지 않게. 녹음이 끝났다. 사무실은 죽은 듯 고요했다. 김 변호사의 세련된 표정은 이미 사라졌고 그 자리를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진지함이 대신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연민이 가득했다. 휴대폰을 쥔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녹음을 수없이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여전히 칼로 베이는 듯이 고통스러웠다. 임 여사님,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떠올리게 해드려서. 걱정 마세요. 이 녹음이 있으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불법적인 점유를 목적으로 사실 허위로 꾸며내고 진실을 은폐하며 당신의 신뢰를 속여 당신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게 하며 그 4억 원의 주택 계약금에 대해서는 비록 차용증은 없지만 이 녹음과 그들의 후속 행동을 종합하면 우리는 법원에 이것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어머니의 노후 봉양 등의 도덕적 의무가 부과된 증여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당신을 빈손으로 쫓아내려 한다면 이 도덕적 기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반환을 요구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고통은 이 세상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김 변호사님.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흥분으로 약간 떨렸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 변호사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가볍게 두드리며
눈빛은 침착하고 집중되어 있었다. 임 여사님,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저희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적인 조정을. 첫째, 사적인 조정을. 다적인 조정을. 첫째, 둘째,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그들의 행동에 대해 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창밖의 빽한 고층 빌딩과 분주한 차량들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계산하고 있었다. 나는 이준희의 할머니는 날고 허름한 집에 살아요라는 말과 허름한 집에 살아요라는 말과 박지훈의 교회 양로원으로 보내버리는 대라는 말을 떠올렸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조정이 아니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조정이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김 변호사의 눈빛을 마주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이 말했다. 김 변호사님, 우리는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내가 고향집에 돌아온 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 이 보름 동안 내 세상은 잔잔했지만 서연과 박지훈의 세상은 아마도 이미 광풍이 몰아치고 있을 것이다. 내 휴대폰은 여전히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 나는 새 전화번호를 개통했고 선영원이 등 몇몇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어떤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고 그들의 어떤 말에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김 변호사의 일 처리 속도는 매우 빨랐다. 그는 곧 나를 위해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가 먼저 소송을 건 것은 그 4억 원의 주택계약금이었다. 김 변호사는 이것이 가장 명확하고 직접적인 부분이라며 이 사건으로 그들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과연 여러 이 사건으로 그들을 완전히 제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연 그들은 궁지에 몰리자 발악하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오후 날카롭고 울음 섞인 히스테리였다. 이어서 박지훈의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임수영, 당신 이렇게까지 일을 만드는데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할 말이 있으면 얼굴 보고 똑바로 말해. 안에 숨어있는 게 무슨 짓이야?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져 마치 내 낡은 나무 문을 부숴버릴 듯 했다. 나는 이웃들이는 여전히 난초에 물을 주는 작은 분무기를 들고 있었다. 나는 이웃들이 놀라 문을 열어보는 소리와 복도에서 어수선한 발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다. 내 심장은 매우 안정적으로 뛰었고 한치의 당황함도 없었다. 새로 설치한 C급 잠금 장치는 나의 물리적인 첫 번째 방어선이었고 내 마음의 평정은 나의 정신적인 두 번째 방어선이었다. 그들은 문 밖에서 꼬박 20분 동안 욕설을 퍼부었다. 처음에는 따지듯이 말하다가 나중에는 문 밖에서 꼬박 20분 동안 욕설을 퍼부었다. 처음에는 따지듯이 말하다가 나중에는 이미 술 넘어갈 듯 격앙되어 있었다. 마지막에는 협박까지 했다. 엄마, 정말 이렇게 매정할 수 있어요? 박지훈의 협박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면 우리가 법원에 당신을 부양으로 고소할 거라고. 당신 혼자 여기서 호의호식하면서 손자 돌볼 책임을 다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잖아. 법원이 나중에 누구 편을 드는지 보자고. 우리가 당신 예전 직장에도 찾아가서 소란 피울 거고 동네 이웃들한테도 다 말할 거야. 당신 같은 엄마, 외할머니가 얼마나 잔인한지 모두에게 보일 거야. 내가 5년 동안 아이를 돌보고 모든 집안일을 하고 모든 적금을 털어 바쳤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교회 양로원으로 보내버리면 돼라는 말이었다니. 그런데 이제 와서 나에게 부양 의무 불이행을 따지다니. 나는 문 뒤로 걸어가 두꺼운 문짝 너머로 극도로 냉정하고 아무런 감정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다. 첫째, 여기는 내 집이야. 너희가 문을 부수면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너희가 문을 부수면 나는 즉시 만약 너희가 재판관에게 원고를 어떻게 협박하는지 들려주고 싶다면 나는 기꺼이 증거를 제출할 용의가 있어. 내 집 문에는 CCTV가 없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몰랐다. 문 밖의 고함 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 떠오를 땅옥감과 공포를 상상할 수 있었다. 그들은 내가 여전히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나무란 현대 기술도 모르는 늙은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세상은 마침내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문에 기대어 길게 한숨을 쉬었다. 손바닥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그들은 결국 내 딸이고 내가 직접 키운 아이들이니까. 그들과 여기까지 오게 된 내 마음은 칼로 베이는 듯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또한 알고 있었다. 화를 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내 집을 계산에 넣은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가족애라는 부터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내 후반 생을 위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다. 나는 창가로 가서 그들이 허둥지둥 차에 올라타 황급히 떠나는 것을 보았다. 박지훈, 서연아, 너희의 협박은 나를 쓰러뜨릴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니까. 하지만 너희는 너희의 생존 기반이 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보름쯤 지났을까? 김 변호사로부터 법원의 소장 등본이 서연과 박지훈에게 사법 등기를 통해 전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는 그들이 더 이상 회피할 여지가 없으며 내가 제기한 소송을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나는 그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선제 공격을 선택하여 전선을 더욱 확대했다. 나는 김 변호사에게 추가 소송 청구를 요청했다. 그들이 내가 자금을 대어 구입한 현지 권리증이있다. 그들이 내가 자금을 대어 구입한 현집에서 즉시 퇴거하거나 그 집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에게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김 변호가 나에게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주장했다. 내 목표는 그들을 당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최대한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나를 착취한 기반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었다. 이제 그 기반을 내 손으로 뽑아버릴 참이었다. 이 기간 동안 선영 언니는 거의 매일 나를 찾아왔다. 이 기간 동안 선영 언니는 거의 매일 나를 찾아왔다. 혹시 내가 혼자서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압력을 견디지 못할까봐 네가 한 번이라도 약해지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야. 선영 언니는 나를 위해 반찬을 만들면서도 신신당부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선영아. 마음이 죽으면 침묵하게 되는 법이야. 내 마음은 교회 양로원으로 보내버리면 돼. 나는 나를 들었을 때 이미 죽었어. 그래, 죽었다. 한때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던 어머니 임수영은 이미 죽었다. 서연과 박지우는 소장 등본을 받은 후 과연 그들의 모든 사회적 인맥을 동원하여 나에게 압력을 가하려 했다. 먼저는 탈촌쯤 되는 친척들이 전화해서 화해 중재자 역할을 하려 했다. 수영아, 너 뭐 하는 거니? 가족끼리 무슨 일이 있다고 법정까지 가야 했다. 소문나면 얼마나 보기 흉해. 소문나면 얼마나 보기 흉해. 맞아, 형님은 그래도 챈딸인데 그렇게 궁지에 몰아넣어서 형님한테 좋을 게 몰아넣어서 형님한테 좋을 게 몰아넣어서 형님한테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다. 나중에는 그들이 심지어 내가 예전에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몇몇 동료들에게까지 찾아가 나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 오랜 직장에서의 신뢰와 인맥을 과소평가했다. 나와 진정으로 친했던 동료들은 모두 내 편을 선택했고 관계가 평범했던 동료들은 모두 내 편을 선택했고 관계가 평범했던 동료들도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나서는 이 혼탁한 물에 끼어들기를 꺼려했다. 모든 회유와 설득이 실패했다. 내 집 문에도 누군가 붉은 페인트로 배은망덕한 노모 같은 글자를 써놓았다. 나는 이것이 박지훈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런 부류의 인간이었다. 얘의 바른 가면이 벗겨지면 드러나는 것은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한 본 모습이었다. 나는 두려워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우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묵묵히 그 낙서들을 사진 찍어 증거로 남긴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물통과 소를 들고 그 더러운 글자들을 내문에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한 글자 한 글자 깨끗이 지워냈다. 마지막 글자가 지워졌을 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 저편에서는 이준희의 울음소리다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휴대폰을 쥐게 질렀다. 나는 휴대폰을 쥐고 거의 부서뜨릴 뻔했다. 외할머니, 외할머니, 외할머니. 이준희 쉬어졌어요. 아빠랑 엄마가 외할머니가 우리 집 빼앗아 간대요.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전화 저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박지훈의 억눌린 듯한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때? 마음이 아프지? 임수영, 내가 말해두는데 이건 단지 에피타이저일 뿐이야. 이건 단지 에피타이저일 뿐이야. 당신이 소송 취하 안 하면 내가 매일 이준희 시켜서 당신한테 전화하게 할 거야. 당신이 뚫고 들어갔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전화에 대고 한마디 한마디. 덕재훈, 당신은 파렴치함에 더 자고. 닥지훈, 똑똑히 들어. 당신이 이럴수록 내 결정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당신이 오늘 이준희를 이용해서 나를 상처 입혔으니 내일은 이준희를 이익을 위해 이용할 거야. 나는 이준희를 구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구하는 거야. 법정에서 보자. 말을 마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이 번호를 차단했다. 폭우가 곧 쏟아질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이미 우산을 준비해 두었다. 재판 날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수요일로 정해졌다. 나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나 자신을 위해 국수 한 그릇을 끓이고 계란 프라이 2개를 만들어 먹었다. 배가 불러야 싸울 힘이 나는 법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 짙은 파란색 전투복을 입고 화장도 하지 않았다. 그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렸을 뿐이었다. 거울 속에 나는 얼굴이 약간 창백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몇 개 더 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근래 들어 가장 맑고 가장 단호했다. 이따 법정에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그들과 다투지 마세요. 지금은 임 여사님이 원고이시니 그저 사실만 진술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저에게 맡기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변호사님,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압니다. 법원 건물은 장엄하고 엄숙했다. 회색 건물은 비 오는 날씨에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우산을 쓰고 한 걸음 날씨에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고 그저 멍하니 비를 맞고 서 있었다. 몇 달 만에 본 그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뜨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예전의 세련되고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를 보자 그는 구명줄을 잡은 듯 미친 듯이 달려왔다. 박지훈은 그의 영주를 잡은 듯 미친 듯이 달려왔다. 박지훈은 그의 옆에 없었다. 아마도 나를 볼 면목이 없거나 감이 오지 못했을 것이다. 엄마, 서연은 내 앞으로 달려와 털썩하고 무릎을 것이다. 엄마, 제발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그는 내 다리를 붙잡고 목 놓아 울었다. 콧물과 눈물이 얼굴을 범벅으로 만들었다.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박지은 씨 말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한때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엄마를 속이려 하다니. 엄마를 속이려 하다니. 엄마를 속이려 하다니. 엄마를 속이려 하다니. 저희가 돈 나는 내 발아래 주세요. 저희가 돈 나 드릴게요. 집도 엄마 드릴까요? 빗물이네요. 소송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 마음속에는 한치의 연민도 없었고 오직 그감는 비애만이 가득했다. 마냥 내가 처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을 때 그가 내 편에 서서 나에게 엄마, 박지훈 씨 말 듣지 마세요. 제가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했더라면 마냥 내가 그 녹음을 듣고
마음이 죽은 듯 차가워졌을 때 그가 나에게 전화해서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울면서 말했더라면 심지어 그가 지금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게 준 상처에 대해 뉘우쳤더라면 어쩌면 나는 지금처럼 마음이 쇠붙이처럼 차가워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조용히 그러나 더없이 힘주어 내 다리를 그의 품에서 빼냈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듯 도렷하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바보로 여기고 내 평생의 적금을 단계적으로 빼돌리려 했던 그 순간부터 너희가 나를 쓰레기처럼 교회 양로원에 버릴 계획을 세웠던 그 순간부터 너희가 이준희를 나를 공격하고 협박하는 무기로 이용했던 그 순간부터 너희를 파멸시킨 것은 결코 이 소장이 아니야. 나는 잠시 멈췄다가 믿을 수 없다는 그의 눈빛을 마주하며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등 뒤에서는 그의 더욱 처절한 울부짖음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단 한 치의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어떤 잘못은 한 번 저지르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기회가 되는 법이다. 사건 증거가 완벽했기에 판사님은 우리에게 먼저 재판전 조정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작은 조정실에서 나는 마침내 박지훈을 보았다. 그는 서연보다 훨씬 더 초췌해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가득했다. 양복도 주름투성이인 것이 마치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았다. 나를 보자 그의 눈빛은 이리저리 흔들렸다. 원망과 함께 숨길 수 없는 속내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조정위원은 경험이 풍부한 여성 판사님이었다. 태도는 매우 온화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 가족인데 무슨 갈등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와야 합니까? 임 여사님, 먼저 요구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나는 말없이 김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 변호사는 목을 가다듬고 우리의 소송 청구를 다시 한번 반복했다. 판사님,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4억 원은 장모님께서 저희에게 집을 사라고 자발적으로 증여해 주신 겁니다. 어머니로서의 따뜻한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한 번 준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여전히 우기고 있었다. 여전히 이를 가족 내부의 증여로 규정하려 했었다. 여전히 있습니까? 여전히 이를 가족 내부에 규정하려 애쓰고 있었다. 판사님은 나에게 돌아서서 물었다. 박지훈의 얼굴에는 즉시 특이한양한 표정이 떠올랐다. 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판사님과 피고가 그 따뜻한 마음의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 더 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휴대폰을 김 변호사에게 건넸다. 김 변호사는 그 오디오 파일을 열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조정실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휴대폰에서 박지훈의 그 익숙한에 고요해졌다. 이 낡고 허름한 집 서명만 받아내면 그 사람 손에 있는 노후, 자금까지 다 빼돌려서 교회 양로원으로 보내버리면 돼. 그 정도면 할 만큼 한 거지. 더 이상 우리 눈앞에서 얼쩡거리지 않게. 녹음 속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계산과 경멸이 가득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독이 묻은 비수처럼 사람의 살점을 찢어발기는 듯했다. 녹음이 재생되는 그 순간 나는 박지훈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지고 녹음이 재생되는 그 순간 나는 박지훈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지고 눈빛에는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한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그는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였던 내가 이런 비장의 카드를 남겨두었을 줄은. 그의 옆에 앉아있던 서연은 교회 양로원으로 보내버리면 돼 라는 말을 듣자마자 몸을 크게 움찔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고 나서 만나는 사람인 것처럼. 조정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판사님과 서기님은 급히 달려가 그의 인중을 눌렀고 박지훈도 허둥지둥 그를 부축했다. 나는 이 모든 소동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녹음을 끄고 휴대폰을 나에게 돌려준 후 잿빛 얼굴의 박지훈과 엄숙한 표정의 판사님을 향해 아무런 감정도 섞이지 않은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다. 판사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서 들으셨듯이 피고 측은 주관적으로 원고의 재산을 악의적으로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원고의 거액 자금 지원을 받을 당시 약속했던 부양과 존경이라는 기본적인 도덕적 의무를 완전히 위반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위반했습니다. 우리는 원고의 증여 행위의 전제가 피고 측의 악의적인 흙더미 촉인 흙더미처럼 바닥에 주정인 흙더미처럼 박애로 인해 상실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목소리에는 숨김없는 혐오감이 섞여 있었다. 피고, 이 녹음의 진실성에 대해 이해 있습니까? 박지훈은 입술을 한참 동안 뻐끔거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녹음은 그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그것은 법률적인 철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판결문이기도 했다. 그와 그의 아내의 위선적인 가면을 산산조각 내고 그들의 아내의 위선적인 가면을 산산조각 내고 서연이 법정 경찰에 의해 휴게실로 옮겨지면서 조정은 당연히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다. 판사님은 즉석에서 우리 측이 제출한 새로운 증거를 감안할 때 사건 사실이 이미 매우 명확하다고 밝히며 합의 후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박지훈을 쓰레기 보듯이 하는 눈빛에서 나는 이미 최종 결과를 알고 있었다. 법원을 나설 때쯤 비는 이미 그쳐 있었다. 먹구름은 거치고 깨끗하게 씻긴 푸른 하늘이 드러났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며칠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치워진 듯했다. 한 달 반 후 나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았다.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 아니었다. 법원은 나의 모든 소송 청구를 지지하여 김서영과 박지훈 두 사람이 판결 효력 발생 후 30일 이내에 나에게 4억 원을 상환하고 소송 제기일부터 상환하고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나의 유일한 동기대출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전쟁에서 나는 유지열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얇지만 천근만근 무거운 판결문을 들고 나는 예상했던 만큼 흥분을 떨고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잃을 것은 내 자신의 모든 인생이었을 것이다. 서영과 박지훈은 당연히 이 돈을 마련할 수 없었다. 그들의 섬세한 생활은 터져버린 비누방울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그들의 집이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그들은 내가 모든 것을 털어 마련해준 위치가 좋았던 그 큰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급하게 팔아야 했기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내놓았지만 그럼에도 몇 달이 걸려서야 구매자를 찾을 수 있었다. 집을 팔아 나의 4억 원이 넘는 돈을 갖고 나니 남은 돈으로는 원래 살던 지역의 어떤 집도 살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선영 언니에게서 그들이 도시의 가장 외진 구석에 낡은 투룸 아파트를 새들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진정으로 명실상부한 낡고 허름한 집이었다. 이어서 박지훈의 직장도 문제가 되었다. 그 녹음은 비록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재생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지는 않았지만 경영진은 그가 장모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추문을 알게 된 후 개인 인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회사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직장을 잃고 그런 불명예까지 짊어진 박지훈은 요즘 같은 취업 환경에서 다시 괜찮은 직장을 찾기는 하늘의 달이 취업 환경에서 다시 괜찮은 직장을 평범한 국제유치원으로 전범한 공립유치원으로 전학 갔다. 서연의 명품 가방과 옷들은 모두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왔다. 그들이 공들여 쌓아 올렸던 나의 피를 빨아
유지되던 중산층이라는 가짜 모습은 현실에 의해 산산조각났다. 나는 그들이 이 때문에 수없이 격렬하게 다퉜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연은 각지훈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서연은 각지훈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원망했고, 박지훈은 서연의 어머니가 너무 잔인해서 자신들에게 살기를 주지 않았다고. 이 모든 것에 대해 나는 그저 냉담한 방관자일 뿐이었다. 한치의 동정도 고소해하는 쾌감도 없었다. 그저 하늘의 돈은 순환하는 법, 하늘이 그 누구를 용서하려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었고 그들이 심었던 씨앗에서 거둔 결과였다. 법원 집행국에서 송금된 4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은 매우 복잡했다. 이 돈은 내 평생의 적금이자 나와 남편이 한 푼 두 푼 모아온 피땀 어린 돈이었다. 한때 딸에 대한 나의 사랑과 기대를 가득 담고 있었던 이 돈이 이제는 인간의 계산과 배신의 얼룩을 묻힌 채 내 손으로 돌아왔다. 나는 이 돈을 저축하거나 생활 개선에 쓰지 않았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험회사에 가서 나 자신을 위한 보험회사에 가서 나 자신을 위한 고액의 상업위원고액의 상업연금보험을 드는 것이었다. 나는 대부분의 그곳에 투자했다. 나는 가장 안정적인 방식으로 내 그곳에 투자했다. 남은 돈으로는 최고의 인테리어 회사에 연락하여 박지훈이 낡고 허름한 집이라고 멸시했던 이 명문학군 아파트를 안팎으로 완전히 리모델링했다. 나는 모든 비내력벽을 허물고 공간 대치를 새로 하여 집 전체가 더 트이고 밝아 보이도록 했다. 모든 낡은 가구를 교체하고 내 키와 사용 습관에 맞는 내 기완식 원목 가구를 주문 제작했다. 그 어둡던 작은 베란다는 햇살 가득한 이곳은 더 이상 세월의 흔적과 기억으로 가득했던 낡은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롭고 완전히 나만의 것이며 생기와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집이었다. 이 기간 동안 서연은 온갖 방법을 통해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는 내 예전 휴대폰 번호로 수백 통의 문자를 보냈다. 펑펑 울며 하는 참회부터 현재의 비참한 삶에 대한 불평, 그리고 지난날의 모녀 정에 대한 그리움까지. 그는 심지어 선영언니의 집까지 찾아가 선영언니에게 중재를 부탁하려 했다. 하지만 선영언니는 문 앞에서 그에게 말했다. 서연아, 네 엄마는 이번에 너희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야. 네 엄마가 너를 용서할 수 있을지는 내가 아니라 너와 네 남편이 정말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는지에 달려있어. 그의 모든 메시지에 나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다. 화가 나서도 아니었고 그를 벌주려는 것도 아니었다. 화가 나서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내 삶의 전부였던 딸이라는 역할을 어떻게 재정의해야 할지 배울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볼 시간이 필요했다. 리모델링을 마친 새 집은 햇살과 나무 향기로 가득했다. 나는 매일 이곳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꽃을 가꾸고 음악을 들으며 지난 수십 년간 직장과 가정이 매였다. 글에 갇혀도 음악을 들으며 지난 수십 년간 직장과 가정에 매여 노총시한 나날 속에서 내 마음은 이렇게 평온하고 충실한 나날 속에서 그것은 바로 그 자신만의 독립적이고 풍요로우며 더 이상 어떤 상실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내면이었다. 시간은 최고의 치유제였다. 1년 후 나는 이미 현재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었다. 소송의 결론이 나고 내 돈을 되찾은 것은 나에게 경제적 기반을 주었고 새롭게 단장한 집은 나에게 정신적 소속감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뿌리 없는 부평초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내 발밑의 모든 땅은 단단하고 의지할 만했다. 어느 날 선영 언니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넓고 밝은 내 산영 언니가 수영아, 이 집 이렇게 넓고 학군도 좋은데 비워두는 건 낭비잖아. 게다가 너 예전에 수간호사 시절에 그 멋진 펜글씨 실력 그냥 묻어두기엔 너무 아깝지 않아? 그녀의 말은 돌멩이 하나처럼 내 평온했던 마음 호수에 잔잔한 파문을 던졌다. 그래, 내 평생 간호사로서 생명을 구하는 일 외에 가장 자랑스러웠다. 그래, 내 평생 간호사로서 생명을 구하는 일 외에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글씨를 잘 쓰는 것이었다. 예전에 병원에서 모든 보고서와 서류는 나는 아직 능력도 있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열정도 있었다. 하나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천천히 구체화되었다. 나와 선영 언니는 의기투합했다. 우리는 내 낡고 허름한 집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그 공간의 일부를 개조하여 지역 사회를 위한 실버 사회를 위해서였다. 사회교실을 열기로 결정했어. 문화는 예전에 직장에서 모넬 교실을 열기로 결정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은퇴한 노인들에게 배우고 교류하며 말 나온 김에 바로 실행에 옮겼다. 우리는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재료를 구매하고 인부 2명을 고용하여 원래 남현이었던 넓은 거실을 우아한 원목 병풍으로 나누었다. 바깥쪽은 서해 교실, 안쪽은 나의 거실이었다. 서해 교실에는 넓은 서해 교실, 안쪽은 나의 거실이었다. 서해 교실에는 넓은 서해 책상 몇 개를 놓고 벽에는 문방사우와 우리가 직장 본가는 고풍스러우면서도 따뜻하게 꾸며졌다. 모두가 새롭게 변신한 집과 활기 넘치는 나를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수영아, 너 정말 이제야 제대로 사는구나. 맞아. 이게 우리 은퇴 생활에 있어야 할 모습이지. 그날부터 나의 낡고 허름한 집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활기 넘치고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가 되었다. 매일 오전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나의 가치를 쓰고 그림을 연구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먹혀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외할머니도 아니었다. 나는 임 선생님이었고 모두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임 아주머니였다. 나는 백발이 성성한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나의 지도 아래 한 획 정성껏 글자를 쓰고 꼿꼿한 먹대나무를 그리는 모습을 보며 내가 진한 수식령을 얻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수식령을 얻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주식령건 희생 속에서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꼈다. 내 사위에게다. 그것은 문화의 전단이었고 나의 후반생 사업의 시작점이었으며 나의 독립적인 인격의 최종 증명이었다. 서예 교실이 자리를 잡은 후 나의 삶은 바쁘고 충실해졌다. 나와 서연은 여전히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나는 먼저 그를 찾지 않았고 그는 아마도 죄책감 때문이거나 원망 때문이거나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 우리 모녀는 마치 한때 만났다가 이제는 점점 멀어지는 두 개의 강물처럼 각자의 강줄기에서 묵묵히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초겨울 주말, 그날 오후 서예 교실 학생들이 막 돌아가고 나는 화구를 정리하며 청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문 밖에서 망설이는 듯한 아주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어떤 학생이 물건을 놓고 갔나 싶어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서연과 그의 손을 잡고 키가 많이 자란 이준이가 서 있었다. 서연은 지난번 법원 문 앞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 말랐지만 눈빛에서는 초조함이 줄어들고 더 말랐지만 이준이는 나를 보자 약간 무서운 듯 엄마 뒤로 숨으며 작은 목소리로 외할머니 하고 불렀다. 내 마음은 여전히 피할 수 없이 이 소리에 흔들렸다. 서연은 지난번처럼 울거나 무릎 꿇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말없이 손에 들고 있던 분홍색 보온병을 우리 집 현관신발장 위에 놓았다. 그리고 쪼그려 앉아 이준이를 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준아, 외할머니한테 말해. 이준아, 외할머니한테 말해.
내가 가장 잘하고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은 채소와 돼지고기 만두였다. 예전에 서연은 내가 만두 빚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그는 내가 빚은 만두는 피가 종이처럼 얇고 속아 푸짐해서 마치 금괴 같다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만두라고 말했다. 나는 그 보온병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서연을 보았다가 다시 서연을 보았다. 그의 손에는 구우매는 것이 그에게는 분명하였다가 다시 서연을 보았다. 그의 손에는 몇 군데 뜨거운 것에 대인 듯한 옅은 붉은 자국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분위기는 약간 어색했다. 결국 서연이 침묵을 깼다. 그는 일어서서 내 눈을 보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희는 방해하지 않을게요. 엄마 몸 조심하세요. 말을 마치고 그는 이준희의 손을 잡고 돌아서서 떠나려 했다. 그들이 돌아서는 그 순간 나는 마치고 그는 이준희의 손을 잡고 돌아서는 그 순간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다. 잠깐만. 돌아가렴. 내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고 심지어 차갑다고 할 수도 있었다. 나는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지도 않았고 용서한다 같은 말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내 이 말을 듣자마자 어깨를 격렬하게 들썩였다. 나는 그가 황급히 손으로 입을 막는 것을 보았다. 억눌린 울음소리가 손가락 틈새로 새어나왔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이준희의 손을 잡고 거의 뛰다시피 곡도 모퉁이로 짚이 복도 모퉁이로 삽고 거의 뛰다시피 복도 모퉁이로 짚이 복도 거의 뛰다시피 배신과 계산으로 새겨진 그 상처는 너무 깊어서 만둣국 한 그릇 때문에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만둣국을 받았다. 이것은 내가 그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였다. 이 시작은 과거에 왜곡되고 불평등했던 모녀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각자 독립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전제하에 새로운 건강한 두 성인 간의 가족 관계를 나는 보온병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보온병을 열자 돼지고기 기름과 채소, 향이 섞인 익숙한 냄새가 확 기쳐왔다. 국물은 아직 따뜻했고 위에는 파릇한 쪽파와 노란 계란 지단이 띄워져 있었다. 만두의 크기는 크지 않았고 약간 삐뚤빼뚤하게 빚어져 있었으며 심지어 몇 개는 이미 피가 터져 속이 드러나 있었다. 이것은 분명 초보자가 기억 속 맛을 흉내내려고 애쓰다 남긴 서툰 흔적이었다. 그 후로 서연은 다시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 나는 국그릇에 만두를 담아 숟가락으로 하나 집어 입에 넣었다. 집어 입에 넣었다. 귀가 좀 두꺼웠고 손은 약간 잤다. 다만 매주 주말이면 그는 만둣국이나 다른 배운 요리들을 보온병에 담아 내 문 앞에 놓고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제가 문 앞에 음식 두고 갔어요. 꼭 드세요. 나는 매번 그것을 받았지만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우리 모녀 사이에 형성된 새로운 무언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서툰 방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고 있었고 나는 나의 침묵으로 그에게 나는 나의 침묵으로 그에게 나의 사회교실은 점점 더 유명해졌고 심지어 시립노인대학에서 나를 겸임 강사로 초빙하고 싶어 했다. 나는 지금처럼 자유롭고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상태가 더 좋았다. 어느 날 오후 사회교실에서 나는 새로운 몇몇이 사르사로 온 몇몇이 새로운 몇몇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피렉을 가르치고 있었다. 밝은 창문에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서의 책상 위에 화선지를 따뜻한 노란색으로 물들였다. 이준희도 가끔 서연을 따라 내 서예 교실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시끄럽게 굴지 않고 그저 문 밖에 조용히 서서 안을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한 번은 내가 그에게 손짓을 하자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그에게 종이 한 장과 붓을 주고 손을 잡고
가장 간단한 사람 간단한 부드럽게 붓을 잡고 그의 작은 손은 부드럽게 붓을 잡고 나는 그를 보며 웃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마지막 앙금도 스르르 녹아내렸다. 나는 미워했고 원망했고 싸웠고 승리하기도 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나는 내 집을 지켰고 내 후반생을 지켰고 내 후반생을 지켰다.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나는 단지 내가 짊어져서는 안 될 무거운 짐들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을 되찾았을 뿐이다. 내 인생은 이 한때 낡고 허름한 집이라고 불렸던 집처럼 풍파와 계산을 겪은 후 내 손으로 허물고 다시 지어졌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만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에 또 만나요.